빅테크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맞서는 방식은 늘 명쾌했습니다. 태양과 바람, 즉 자연이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전기를 사서 쓰는 최우수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아주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SMR 기술 개발사에 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를 공격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구글도 또 다른 SMR 개발사와 전기 구매 계약을 맺었죠. 이들의 수상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알던 친환경 에너지 전략이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래서 결국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거인 원자력을 다시 깨우기로 결심한 걸까요? 빅테크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답은 화려한 기술 혁명 이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거대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약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약 945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략 1년 7개월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블랙홀의 중심에는 바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AI가 있습니다. AI의 막대한 전력 소비는 크게 추론과 학습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추론은 우리가 AI에게 질문하는 활동인데, AI가 단순히 저장된 정보를 검색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답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 한번 던질 때마다 LED 전구 하나를 2분 가까이 켤 수 있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AI에게 가벼운 감사 인사 한 번에도 상당한 전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에너지 블랙홀은 AI를 만드는 학습 과정에 있습니다. 인터넷의 거의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이 과정은 전력 소모가 극심한 특수반도체, 예를 들면 GPU 수천 개를 수개월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가동시켜야 하는 대장정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에 필요한 전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전체가 낮 시간 동안 모든 전기를 차단해야 할 만큼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AI 인재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메타는 AI 핵심 인재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를 영입했어요. 사람들은 이 전쟁의 무기가 천문학적인 연봉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최고의 연구자들이 돈보다 더 탐내는 숨겨진 무기, 그건 바로 GPU였습니다. To recruit the best talent, we will provide a level of computing resources that no one else can match. This is our real competitive advantage. 말 그대로 우리 회사로 오면 돈 걱정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로 당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학습시키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가 최고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GPU를 확보하고 가동하는 것이 곧 돈이자 권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역시 AI 국가대표 기업들을 선정해 GPU 자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AI 경쟁의 본질은 더 많은 GPU를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가동시키는 전력 전쟁인 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이 역설적으로 인류의 에너지 시스템을 한계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기후위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생존을 위해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단 1초의 중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해가 지고 바람이 멈추면 함께 멈춰버리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활용한다 해도 막대한 에너지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렵죠. 결국 모든 논리적 화살표는 단 하나의 기술을 가리킵니다.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탄소 배출 없이 거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 바로 원자력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뇌리엔 두 개의 이름이 떠오를 거예요.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이 두 번의 큰 사고는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원자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고가 완전히 다른 원인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미래 에너지의 해답은 바로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두 사고의 결과는 멜트다운, 즉 해결류가 녹아내리는 상태로 똑같았지만 그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성격이 다른 두 마리의 괴물과 같았죠. 먼저 1986년의 체르노빌은 폭주하는 괴물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원들은 정전 시 비상전력 공급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리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원자로의 자동 정지 기능, 비상냉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여러 핵심 안전 시스템 등을 의도적으로 꺼버렸어요. 규정을 어긴 채 극도로 불안정한 저출력 상태로 원자로를 가동했습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거의 다 뽑아버렸고 이미 원자로는 폭주 직전의 상태였죠. 위태로운 상황에서 운전원들이 실험을 중단하기 위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제어봉마저 잘못 설계된 탓에 이 버튼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원자로는 순식간에 폭주하며 폭발했습니다. 반면 2011년의 후쿠시마는 굶주리는 괴물이었습니다.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자로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들은 즉시 자동 정지했고 핵분열은 성공적으로 멈췄죠. 여기까지는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원자로는 멈춘 뒤에도 엄청난 붕괴열을 내뿜기 때문에 펌프를 돌려 계속 물을 공급하며 식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는 여러 단계의 비상 전력 시스템이 존재해요. 지진으로 외부 전력망이 끊기자 1차 방어선인 거대한 비상 디젤 발전기들이 즉시 가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거대한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쳤고 지하에 위치해 있던 비상 발전기들과 전력 공급 시스템을 전부 침수시켜버린 겁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배터리마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방전되자 원자로는 말 그대로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열을 식혀줄 냉각수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굶주린 원자로는 결국 스스로의 열로 녹아내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소가스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인은 달랐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였습니다. 체르노빌은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후쿠시마는 스스로 식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결료가 녹아내렸죠. 그렇다면 인류의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첫째,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폭주를 멈추고, 둘째, 외부 전력이 완전히 끊겨도 스스로 열을 식히며, 셋째, 이 모든 걸 떠나서 애초에 해결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녹지 않는 원자로, 그런 원자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엑스에너지라는 한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들의 해답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하나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원자로는 물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원자로의 온도는 300도가 넘는데 물이 끓지 않나요? 그래서 대기압의 150배가 넘는 엄청난 압력으로 억눌러야만 해요. 만약 여기서 배관이 파열되기라도 하면 고압의 물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피의 증기로 변하며 폭발하게 됩니다. 냉각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노심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 즉 냉각제 상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엑스에너지는 자신들의 소형 모듈 원전 SMR 모델인 SE100에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원자로의 혈액과도 같은 냉각제로 물을 버리고 헬륨 가스를 선택한 것이죠. 헬륨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 고온에서도 주변을 부식시키거나 방사능을 띨 위험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기존 원자로에서 가장 우려되던 냉각수가 끓어 발생하는 증기 폭발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없는 셈이죠. 덕분에 SE100은 기존 원자로보다 2배 이상 높은 온도인 무려 750도라는 초고온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좋은데 왜 진짜 헬륨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헬륨을 이용한 원자로에 대한 도전은 있었지만 상용화로 나아가기에는 넘기 힘든 장벽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자인 헬륨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750도의 초고온을 수십 년간 견뎌낼 재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미 시장을 장악한 물을 쓰는 원자로와의 경제성 경쟁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길을 엑스에너지는 왜 다시 선택한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초고온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 때문이에요. 탄소 중립 시대의 가장 큰 숙제는 철강 화학 공정처럼 수백 도의 초고온 열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전기만으로 경제적인 초고온의 열 공급이 어려워 사실상 탈탄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죠. 엑스에너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750도의 초고온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565도의 뜨거운 증기는 산업 공정에 직접 사용될 수 있고 나아가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핑크수소까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요.
엑스에너지는 이 어려운 길이야말로 미래 에너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 해도 750도의 초고온 원자로가 과거의 악몽을 되풀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엑스에너지는 자신들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먼저 원자력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체르노빌에 폭주하는 괴물을 상대해보죠. 모든 원자로를 모닥불에 비유해봅시다. 해결료라는 장작 안에는 불씨를 만나면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진짜 연료와 불씨를 그냥 흡수해서 없어버리는 젖은 장작이 섞여 있습니다. 이 젖은 장작 때문에 모든 원자로에는 약한 자동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모닥불이 뜨거워지면 이 젖은 장작이 제자리에서 격렬하게 진동하면서 불씨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마치 방패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마구 흔들릴 때 화살을 더 잘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체르노빌 원자로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어요. 장작에서 튀어나온 불씨는 원래 너무 빨라서 다른 장작에 불을 잘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연 감속제가 이 빠른 불씨를 감속시켜 불을 가장 잘 붙일 수 있는 완벽한 속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마치 불길을 강화하는 부채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냉각수는 이 불씨 일부를 직접 꺼뜨리는 모래 역할을 하며 불길을 조절해요. 평소에는 부채질과 모래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로가 가열되어 냉각수가 증기로 변하자 불씨를 꺼주던 모래가 전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모닥불에는 불을 강화하는 강력한 부채질만 남게 된 거죠. 그 결과 모닥불이 순식간에 폭주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엑스에너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브레이크를 만드는 대신 애초에 모래가 사라질 일 없는 모닥불을 만들었습니다. 엑스에너지의 X200은 냉각제로 헬륨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미 기체니까 그래서 사라질 일이 없는 거군요. 네, 맞아요. 위험한 가속 페달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방해 없이 해결료 본연의 자동 브레이크만이 온전히 작동하여 연쇄 반응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후쿠시마의 굶주리는 괴물을 해치워봅시다. 원자로는 불을 꺼도 식지 않는 숯불처럼 엄청난 붕괴열을 계속 내뿜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전기가 끊겨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하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렸죠.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합니다. 전기 없이, 펌프 없이 이글거리는 숯불을 대체 어떻게 영원히 식힐 수 있을까요? 엑스에너지의 해답은 원자로의 핵심 구성 요소인 흑연의 숨겨진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흑연은 핵반응을 돕는 감속제 역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열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죠. 열 용량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얇은 양은 냄비와 두꺼운 돌솥을 상상해봅시다. 양은 냄비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지만 돌솥은 아주 천천히 뜨거워지는 대신 엄청난 열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습니다. 흑연이 바로 이 돌솥 같은 물질입니다. 엑스에너지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어요. 그들은 원자로 노심을 이 돌솥 같은 흑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첨단 기술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쓴 거죠. 모든 전원이 끊겨도 핵연료에서 나오는 잔열은 먼저 이 거대한 흑연 돌솥에 흡수되어 온도가 아주 천천히 오릅니다. 급격히 치솟지 않죠. 그 후 이 열은 원자로 용기 표면으로 천천히 전달되고 뜨거워진 용기 주변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고 그 빈자리를 차가운 공기가 채우는 자연 대류 현상을 통해 열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식혀집니다. 인간의 조작이나 외부의 동력 없이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하게 식어버리는 것. 과학자들은 이것을 피동형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원이 모두 자리를 비워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고 해서 워크어웨이 세이프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이렇게 엑스에너지는 과거의 두 괴물을 잡을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What if the nuclear fuel itself simply couldn't melt? 이 질문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원자력 안전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안전 철학은 거대한 성벽 안에 용을 가두는 것이었어요. 최악의 경우 용이 불을 뿜으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대신 용이 날뛰더라도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두껍고 더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벽이 무너지면? 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엑스에너지의 질문은 이 전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What if, instead of building higher walls, we made it impossible for the dragon to rampage at all? 바로 여기서 발상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거대한 용을 가두는 대신 아주 작은 수십억 개의 용으로 나누어
각각을 절대 깨지지 않는 수정 구슬 안에 가두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트라이소 연료입니다. 트라이소 입자 하나는 직경 1m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구체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4겹의 초롱성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에너지의 근원인 우라늄 핵연료 핵이 있습니다. 그 주위를 스펀지 같은 내부 탄소층이 감싸 핵분열 시 발생하는 가스를 품어주고 연료가 부풀어 오르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연료의 핵심,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세라믹 갑옷, 즉 탄화규소층이 등장합니다. 이 층은 기체든 고체든 모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벽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겹의 외부 탄소층이 이 모든 구조를 감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작은 초롱성을 보호합니다. 와, 그럼 이게 얼마나 강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트라이소 연료를 섭씨 1800도의 초고온 용광로에서 300시간 이상 가열하는 극한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트라이소 입자는 이 지옥 같은 온도에서도 구조를 유지하며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99.999% 이상을 완벽하게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소 입자의 천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입자는 스스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죠. 거대한 통감자와 얇게 썬 감자튀김을 상상해보면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멜트다운은 핵연료 가장 깊은 중심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트라이소 연료는 핵연료를 33억 개의 작은 입자로 쪼개 열이 중심부에서 쌓일 틈도 없이 엄청나게 넓은 표면적을 통해 주변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바로 이 뛰어난 열 전달 능력 덕분에 X에너지의 X200 원자로는 어떤 사고가 나도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 열을 충분히 식혀 내부 온도가 1600도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연료는 1800도까지 견디는데 원자로는 1600도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답이 나왔죠? 멜트다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트라이소 기술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거치며 완성된 신뢰도 높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X에너지는 여기에 이 연료를 실험실 수준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 제품으로 끌어올리는 자신들만의 제조 공정 기술을 더해 트라이소 X라는 독자적인 연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래알 같은 입자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던데요? X에너지는 1만 9천 개의 트라이소 입자를 당구공만한 흑연구체 안에 초콜릿 칩처럼 촘촘히 박아 넣었어요. 이것이 페블이라 불리는 완전체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페블 22만 개가 원자로를 가득 채운 뒤 마치 스스로 숯을 교체하는 최첨단 바베큐 그릴처럼 작동합니다. 원자로 위에서는 새 연료 페블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중력에 의해 천천히 아래로 이동하며 열을 냅니다. 원자로 아래에 도착한 페블은 하나하나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아직 태울 연료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직 쓸만하다고 판단된 페블은 다시 원자로 위로 올라가 재사용되고 수명이 다한 페블만 폐기물로 배출됩니다. 페블 하나는 평균적으로 6번 정도 이렇게 재순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존 원전은 연료 교체를 위해 보통 18에서 24개월 주기로 한 달 넘게 발전을 멈춰야 하는데 X200은 이 방식 덕분에 연료 교체를 위해 가동을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원자로 SMR의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술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의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너무 비싸면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장벽인지는 SMR 경쟁에 가장 유력했던 챔피언 뉴스케일 파워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뉴스케일의 SMR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최종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최초의 SMR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미국 원자력 부활의 상징이 될 무탄소 전력 프로젝트가 아이다호주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순항하던 프로젝트에 붉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예상 발전 단가가 당초 목표였던 메가와트 시당 58달러에서 89달러로 53%나 급등한 것이죠. 이 89달러라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 자문사인 라자드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당시 신규 발전소의 예상 단가는 천연가스가 메가와트 시당 39달러에서 101달러 사이였고 풍력과 태양광은 가장 저렴한 경우 2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즉 뉴스케일의 SMR은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보다 3배 이상 비쌌던 겁니다. 가격에 민감했던 고객사들, 즉 지방전력회사들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계약에 포함된 탈출 조항을 발동하여 하나둘씩 프로젝트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뉴스케일은 충분한 구매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최초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지 불과 3년 만에 미국 원자력 부활의 상징이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좌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갔던 선두주자의 쓸쓸한 퇴장.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엑스에너지의 XE100 역시 이 냉혹한 경제성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엑스에너지는 이 저주를 풀 첫 번째 해답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고객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뉴스케일이 상대했던 유일한 고객은 1센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통적인 전력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기는 그저 값싸게 사서 공급해야 하는 상품이었죠. 하지만 AI 혁명은 전기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24시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은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닌 사업의 생존이 걸린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에게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열이 필요한 산업계였죠. 엑스에너지는 전기와 초고온열이라는 두 개의 상품을 모두 손에 쥔 사실상 유일한 플레이어였습니다. AI 시대의 패권을 쥔 아마존과 세계적인 화학기업 다우가 엑스에너지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줄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똑똑한 사업 모델만으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적인 원자로를 현실로 만들, 즉 빠르고 값싸게 지을 기술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해답,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DLENC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계도라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마스터 빌더가 없다면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DLENC가 왜 마스터 빌더로 불리는지에 대한 증거는 대한민국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건설 현장에서 450km나 떨어진 공장에서 무게 1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을 미리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옮겨 단 3mm의 오차도 없이 제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DLENC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건설 현장 전체를 밀리미터 단위로 스캔하여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연결부를 완벽히 가공해 현장에서는 단 한 번만 용접하는 단일 용접 연결 공법으로 현장 용접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엔지니어링의 마법입니다. 바로 이 마법이 SMR이 직면한 경제성의 저주를 푸는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이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도를 현실로 만드는 엔지니어링의 마법, 이것을 바로 모듈러 공법이라고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바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현장에서 몇 년씩 짓는 게 아니라 통제된 공장 환경에서 핵심 기기들을 레고 블럭처럼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건설 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 2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SMR 시대를 위한 건설 혁명입니다. 그리고 DLENC는 이 분야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혁신가입니다. 그들은 용접을 최소화하는 볼트 기반 연결 기술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는 PC 공법 등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모듈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죠. DLENC가 2021년 싱가포르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이소프렌 라테스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당시 프로젝트는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세계적인 석유화학 단지인 주롱섬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수많은 플랜트와 배관으로 둘러싸여 대형 장비가 드나들기 힘들 만큼 비좁았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해외 건설 인력 수급마저 막혀버렸죠. 이 위기 상황에서 DLENC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모듈러 공법이었습니다. 핵심 설비를 베트남에서 제작하고 바다 건너 현장으로 옮겨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립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나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이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DLENC는 X에너지의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프로젝트의 성공에 명운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023년 DLENC는 X에너지에 2천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X200SMR의 설계와 건설을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북미에서 시작되는 SMR 프로젝트 참여를 발판으로 두 회사의 협력은 이제 글로벌 공동 사업 개발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결국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으로 이어지며 X에너지와 DLENC가 함께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원자로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폭발하는 전력 수요와 경제성에 맞추어 어떻게 빠르고 값싸게 그리고 완벽하게 짓느냐의 싸움이 된 것이죠. 미국의 혁신적인 설계와 한국의 압도적인 시공 능력이 만나 마침내 원자력의 오랜 저주를 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쇠가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여전히 높은 초기 비용,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장벽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떠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다행히 X에너지의 트리소 연료가 만드는 폐기물은 그 자체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견고한 세라믹 코팅이 방사성 물질을 단단히 가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연료가 페블이라는 흑연 구체에 담겨 있어서 최종 폐기물의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인류의 혁신은 이 마지막 문제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서베너 리버 국립연구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증기 기반 소화 공정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특수한 증기를 이용해 폐기물 더미에서 오직 흑연만을 기화시켜 제거합니다. 그 결과 최종 폐기물의 부피를 무려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중심부의 해결료 핵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미래에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숙제였던 핵 폐기물 문제마저 인류는 또 다른 기술 혁신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AI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마치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너희가 이 엄청난 진보를 감당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과거의 망령 속에 갇혀 진보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우리는 질문하고 탐구하고 답을 찾아냅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더 위대한 기술로 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